1987년, 8년 무렵에 그 대학원 다닐 때 한 여러 번 다녀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이나 뭐 그때나 뭐 여전히 뭐 그렇게 좀 어리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빅퀘스천의 오늘 강의를 맡은 이효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헌법과 통일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대학 시절에 우리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는 문구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공부할수록 인간은 별로 존엄하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또 13년 동안 검사로 생활하다 보니 참 도무지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믿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헌법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헌법이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존엄하고 가치로운 존재다라고 대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약속으로 선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조문을 읽을 때 뭐뭘 해야 한다로 읽게 됩니다. 뭐뭘 한다가 아니라, 즉 제1조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읽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평등해야 한다 라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과연 법의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빅퀘스천은 과연 법은 자유인가 아니면 구속인가 입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었죠? 지금 표정이 나는 안 만들었는데 하는 표정이신데, 헌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최소한 어떤 나라일까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래? 먼저 헌법에 대한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 총 몇 개쯤 있을까요? 500개. 뭐 좀 더 쓰셔도 되는데 한 1,500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0개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헌법은 누가 만들었죠? 지금 표정이 나는 안 만들었는데 하는 표정이신데,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전문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긴데, 첫 시작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주어이고, 쭉 가서 마지막에 헌법을 개정한다 라고 끝납니다. 즉 주어는 대한국민은, 목적어는 헌법을, 수로는 개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 혹은 Constitutional Law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구성하다, 조직하다입니다. 뭘 구성하고 조직하다는 뜻입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최고법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안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즉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대한민국 헌법을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최소한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헌법에서는 제1조에서 최소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누가 지었죠? 국민이 지었죠. 1948년도 헌법을 제정할 때 첫 번째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름 어떻게 할래? 국호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다수결을 통해서 국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17표, 그 다음 고려가 7표, 조선이 2표, 한국이 1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결에서 과반을 획득해서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이 조항의 연원은 1919년 4월 달에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4월 달에 이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니까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시헌장을 만듭니다. 이 임시헌장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 조항. 그 중에 제1조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주 플러스 공화국이죠. 민주는 말 그대로 주권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국민이란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제1조 2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1조 2항에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공화국. 공화국은 영어로 리퍼블릭이죠. 리퍼블릭. 우리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래서 이 민국이라는 뜻이 리퍼블릭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이라는 것이 코리아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그러면 리퍼블릭 오브 그레이트 코리아, 대자가 빠졌잖아.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아마 영어로 쓰기에는 좀 쑥스러워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화국이라는 말은 리퍼블릭에서 연원이 되는데 이 영어의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고대 라틴어에서 레스 푸블리카라는 단어에서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공공선입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이게 왕이겠죠? 아니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다라는 것이 공화국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인 이상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권자가 국민이다. 민주다. 그리고 구성원 전체 공통된 공공선을 지향하는 나라여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1조에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948년도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헌법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 헌법의 목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목적입니다. 되게 좋은 얘기죠.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래?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크게 4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국민주권, 또 하나는 자유민주, 또 하나는 사회복지, 또 하나는 평화와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4가지 헌법적 가치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의 통치입니다. 법의 통치. 맞는 말은 뭘까요? 치법이 아니라 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은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훌륭한 왕을 만나면 백성이 행복해지고 나쁜 왕, 띨띨한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왕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다 보니 늘 불안합니다. 아, 인치는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대안으로 법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하자. 따라서 누가 국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반드시 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라. 그러면 최소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과연 법치가 없었느냐? 조선시대에서 법치가 운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선이 망한 이유는 영조, 종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긴, 저도 영조를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한 왕이었다고. 사실 조선이 건국될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정도전이죠. 이 사람이 꿈꾼 세상은 건국대전에도 나오지만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왕을 보좌하면 한편 왕을 통제함으로써 왕조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인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도 왕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영조라는, 그리고 또 연이어 종조라는 아주 특출하게 현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이 이른바 만기 칠남을 통해서 모든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 애국심이 많아서 되게 순행도 자주 하고 또 신문고 제도를 통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러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왕이 직접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기간 동안, 또 이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그 1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종조 시기에 이러한 조선의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800년에 종조가 급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오랫동안 작동하지 못했던 이 국가 시스템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결국 조선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치환시켜 보면 정말 훌륭한 왕을 만나서 인치를 통해서 백성이 행복했었는데 그게 지속하지 못하다 보니, 즉 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다 보니 인치에 의해서 국가가 한순간에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결국 인치에 대응되는 혹은 인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인치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차선의 국가 철학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가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 권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폭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는 군대에 끌려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바로 법의 이름으로, 즉 병력법이 그렇게 돼 있다, 세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순간 국민들은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야 돼 라고 복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제가 국민주권 말씀드렸는데,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바램이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국민은 국가 권력의 대상이자 객체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이 자신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룰 바이 로라고 합니다. 롤을 수단으로 한 통치. 그 목적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사람은 몸이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권한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상대방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따라라. 그래서 법하고 국가 권력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법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통치라는 것은 룰 오브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법치가 룰 바이 로가 강조되는 시대에서 룰 오브 로 시대로 좀 변환됐다 혹은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과연 법이 자유냐 혹은 구속이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다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치의 1차적인 수범자는 누굽니까? 국가입니까? 국민입니까? 잠시 이걸 지우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할래, 뭐 운동을 할래, 뭐 어디 어린이 대공원에 갈래. 그래서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딱 보더만 알았다고. 자, 등산. 유명한 정치인들이 가끔 법정에 나가거나 재판을 하고 할 때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 국민이 나는 여기 있는데 과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진리냐 혹은 옳으냐? 사실 법치를 얘기할 때 국가는 대부분 국민의 준법 정신을 강조합니다. 즉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켜라. 그것이 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근거는 바로 내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구속돼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은 통치 권력의 대상이자 객체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민 주권의 사상적인 기초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삼총사가 있죠. 홉스, 로크, 루소죠. 자, 홉스와 로크와 루소, 이 세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원래 주권이라는 개념은 주권, 주된 권리잖아요. 이 주권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개념화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장 보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 보댕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 주권은 왕에게 있다. 그리고 이 왕의 주권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았지? 하나님이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권에 대해서는 모두가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홉스가 이론적으로 처음으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홉스는 뭐라고 했냐? 홉스는 주권이 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거다. 개인에게 있는 거다. 원래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인간들끼리 놔두게 되면 이른바 서로에게 늑대가 돼서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공멸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라는, 즉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강력한 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민의 주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주권자가 아니야, 이제. 그죠? 그래서 양도를 받은 왕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홉스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절대군주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 로커는 이 홉스의 사상을 약간 변형해서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주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 주권을 위임한 거다라고 약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튼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위임한 거다, 빌려준 거다. 빌려준 목적이 뭐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왕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했는데, 왕이 만약에 이 목적을, 이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이 양도 위임한 것을 철회하고 군주를 몰아낼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위임 계약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크가 제한 군주론으로 귀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 루소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죠. 일반 의사론을 주장했습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홉스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주권이 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한 개인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치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 주권으로서의 개인이 주권자로서 지위가 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다른 이웃 때는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국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에게 이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치의 1차적인 수범자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치는 민주주의와 친하지 않습니다. 아니, 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사실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둘 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즉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치에 맞아야 되고 민주주의 원칙도 맞아야 돼. 그리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설정해주고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치와 민주주의는 상당히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죠. 서로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럴 때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귀결됩니다. 만장일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수결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치는 인간의 다수고 소수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해놓은 이 법적 이성이 뭐냐, 이걸 찾아서 이 법의 이념에 따라서 지배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사명, 역할은 뭐냐? 민주주의의 역할은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폭력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 옛날에 독재자처럼 독재자가 다수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게 민주주의의 역할이라면, 법치주의는 반대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억울한 소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게 법치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치를 위해서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진리냐 혹은 옳으냐, 아무리 다수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는 것을 담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다 더 철학적으로는 다수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소수가 왜 따라가야 되지? 그게 어떻게 정당화되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소수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게 왜 정당화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큰 위험성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때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때 뭐 등산을 할래, 그럼 뭐 운동을 할래, 뭐 어디 어린이 대공원에 갈래 해서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제일 짱이 하필이면 등산을 좋아해서 늘 등산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어느 해부터는, 우리 직원들한테 각 부처별로 이제 회람을 돌리자. 그래서 원하는 바를 적어내라. 혹은 이렇게 표시를 해라. 하고 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거기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뭐 1등이 뭐 영화 보기, 뭐 2등이 뭐 어린이 대공원, 뭐 볼링도 있고, 그다가 한 5등쯤이 등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딱 보더만 알았다고 하더니, 자, 등산으로 결정을 합니다. 등산. 그럴 때
직원들이 불만이 없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가는 내 의견을 한번 물어봤느냐.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국가에서 국민의 여론 혹은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또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특히 큰 불안감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이거일까? 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분명히 소수야. 그런데 목소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또 많은 다수는 침묵하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가끔 법정에 나가거나 재판을 하고 할 때 뭐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 거부감이 되게 듭니다. 국민이 나는 여기 있는데 뭐 어디 있는 국민을 자기가.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것이 옳으냐를 찾는 기능이 아니라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할래 말래, 그 다음에 세금 몇 %를 할래, 그럼 여기에 댐을 만들까 말까, 이것은 단일한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이 헌법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법치의 역할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지금 대한민국은 건강한가? 혹은 헌법국가라고 할 수 있나? 뭐 몇 점쯤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고 특별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 지금까지 제가 법치에 대해서 법치의 개념, 또 조건, 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느껴봤었을 때 법적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강한가? 혹은 헌법국가라고 할 수 있나? 뭐 몇 점쯤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75점? 75점. 아, 거의 저하고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100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 현을 놓고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190여 개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저는 대단히 훌륭한 헌법국가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좋은 헌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당위를 규정하는,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헌법적 목표와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고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문제점이고, 그리고 정치와 법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그걸 사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저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헌법적 이념은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하거나 여론을 고려해서 재판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사법의 정치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법원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려해가지고, 야, 국민의 뜻이 뭐지? 그럼 또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되지? 혹은 정치적 상황이 뭐지? 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사법국가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법률 전문가들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과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는 둘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헌법국가 실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 가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이코스는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국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구별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들어갔었을 때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근데 선배들이 중국집에 식당에 가서 모아놓고 이제 환영회를 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 초반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가 대단히 중요한 이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배께서 우리 동문회는 민주동문회다. 그래서 자, 다 모아놓고 짜장면 먹을 사람 손들어. 쫙 손들고. 그 다음에 짬뽕 먹을 사람 손들어. 하더니만, 짬뽕이 한 명 더 많다. 짬뽕으로 통일.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이 이것은 공적 영역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할래 말래. 그러면 너는 전쟁하고 너는 전쟁하지 마.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일한 의사를 도출할 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되지만 사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적 사항을 공론화하게 되면 이른바 왕따가 생기게 되죠. 다수의 폭력적 지배가 발생할 수가 있죠. 반대로 공적 가치고 공적 사항인데 이걸 사유화해서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특정한 집단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었을 때 나라는 멸망합니다. 아까 제가 공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국가를 만들어가고 헌법 국가를 실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적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에 복도에 특히 사무실에 크게 써놓은 표 중에 하나가 멸사 봉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의 중요한 가치이고 덕목이고 공무원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습니다만 상당히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멸사하는 순간 봉공까지 갈 수가 없어요. 뭐 멸사했는데 그 봉공을 어떻게 하지? 즉 오랫동안 우리는 개인의 사익과 공익을 대립되는 걸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사익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어떤 조직 또 국가의 지도자는 공익과 사익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세팅을 해놓는 것이 저는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라고 독려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나의 사익이 곧 공익과 일치하게 되고 그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사익에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방향으로만 설정해 주면 저는 국가가 건강하게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상적인 선을 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입니다. 자유민주 이게 뭐지?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나만이 옳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전한 것은 반법치국가적인 혹은 반헌법국가적인 반민주적인 반법치적인 이런 구체적인 악을 찾아서 이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악은 현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멸사봉공 대신에 좋아했던 말이 파사현정입니다. 사악한 것을 깨트리면 저는 현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게 드러날 현자입니다. 옳은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생활의 기준이기도 한데 평상시에 자꾸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못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드러나 있는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 뭐 나쁜 버릇 등등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되면 그러한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반헌법적인 구체적인 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추상적인 선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저는 황금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바를 하지 말라라고 해야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폭력적인 상황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 나와 상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말처럼 과연 타인이 나한테 지옥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법이 자유냐 구속이냐 이런 것만큼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일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황금률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과연 이 법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큰 질문으로 삼아서 과연 법이 구속이냐 자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은 1948년도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헌법적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바로 그곳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다 나은 헌법국가를 잘 만들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